핵 잠수함을 어떻게 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이 전해진 후 워싱턴 내부조차 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결국 미국의 잠수함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예상대로 낭패를 겪을 것이라는 확신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사흘 뒤 서울에서 발표된 중대한 소식 하나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입에서 흘러나온 공식 재확인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은 한국은 잠수함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건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20년 동안의 비밀,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참고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두 번째 공식 확답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단호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던 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며 떠올린 생각은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었다니 저는 당시 워싱턴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벤스입니다. 전직 해군 핵잠수함 장교 출신이며 현재는 국방정보국에서 20년째 한국의 군사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기술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죠. 바로 그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밤 미국 전역이 조용히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트루트 소셜 계정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해양 동맹국이다.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나의 문장은 전 세계를 폭발시켰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 베이징 등 모든 외신들이 일제히 속보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외로 냉담했습니다. CNN은 이를 선거를 위한 허풍이라며 일축했고 디펜스원은 해결료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의 논조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 해군의 노후된 기술을 구매해올 뿐이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다음은 화성기지 건설인가? 트럼프가 또 선거쇼를 벌이는구나. 누가 저 말을 믿겠어? 심지어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디펜스 뉴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핵 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비웃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분석관이 커피를 마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기껏해야 우리 기술을 사들이거나 빌려갈 것입니다.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핵연료도 없는데 뭘 만들겠습니까? 껍데기만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활용하겠죠. 회의실에는 공허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CIA 연락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저 알렉산더 펜스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들의 분석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워싱턴 내부조차 술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국무부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니 트럼프가 또다시 돌발적인 발언을 한 거야. 다른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도 핵연료도 없는 나라인데. 저 역시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의 군사 프로젝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핵 관련 기술은 금지된 조약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며 때로는 이를 개선하는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핵기술 개발은 차원이 다른 영역의 이야기였죠. 그날 밤 국방전략국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검토했지만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선거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동맹 강화를 위한 제스처 정도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해결료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의 자체의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동맹 강화, 연합훈련 일정 조율, 방위비 분담 등 늘 해오던 대화들이었죠. 그러나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장의 조명 아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승인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입니까? 아니면 실제 기술 협력으로 이어집니까?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그러나 매우 명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실질적인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으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나 왕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 승인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워싱턴이 한국을 핵 잠수함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중계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마이크 앞에선 헤그세스의 표정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였구나.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고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었어.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던 거야. 다음날 아침 워싱턴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복도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고 국무부는 성명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무부 브리핑룸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교관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대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장관께서 공개석상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에너지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해결료 공급 문제, IAEA 승인 절차 등 산더미 같은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해결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다른 참모가 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인했고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 알렉산더 벤스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음. 추가 조사 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저의 분석과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의 허락 없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였을까요? 아니, 혹시 이미 건조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던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국방과학연구소, 조선원자력 추진 시스템 관련 자료들, 모든 퍼즐 조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연결하여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 문장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허풍이라던 비난들은 불과 이틀 만에 현실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그 기자회견장에서 70년간 지속되어 온 군사 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잠수함을 사온 것이 아니라 이미 독자적으로 건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든 지 단 하루 만에 워싱턴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자체는 허락했지만 그 잠수함을 움직일 핵심 해결료, 즉 고농축 우라늄 사용 권한은 여전히 미국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CNN은 냉소적인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다름없다. 아침 뉴스 패널에 출연한 한 군사 전문가는 단언했습니다. 핵 잠수함 승인이라지만 결국 핵심은 연료입니다. 미국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패널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언론 역시 일제히 같은 논조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야심은 인정하지만 핵연료 공급망은 미국이 70년 동안 구축해온 독점 체제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기술력과 연료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의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NHK 방송은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계획은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깝다. 중국 환구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는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독자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사설란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동맹 강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핵 확산 우려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들 역시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핵 잠수함 승인은 하되 연료는 불가. 그 짧은 말 속에는 미국이 가진 오만한 확신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핵연료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저 알렉산더 펜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핵연료는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5년 전 한미안보회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었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이 혹시 가능할까요? 미국 대표단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적어도 20년은 걸릴 일일 텐데. 그런데 지금 불과 5년 만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그들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라늄 농축, 재처리, IAEA 승인. 그 모든 과정은 수십 년간의 협상과 국제적인 합의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11월 3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단 한 줄의 속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급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 실증 협의안 배포.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손을 떨면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부 문건의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실증 협의안. 문서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단계 로드맵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단계는 2026년 전홍축 우라늄 실증 완료, 2단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검증, 3단계는 2029년 잠수함용 고농축 우라늄 생산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협의 근거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제8조 평화적 이용 목적 기술 협력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IAEA 전면 사찰 수용, 군사 전용 불가 조항 명시, 그리고 모든 투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치밀하게 계획된 실행 계획 아니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 내 기술 실증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즉, 한국이 사실상 핵연료 재처리 논의 카드를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금기 사항을 한국이 먼저 해결책과 함께 제시한 것이었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료 문제까지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 말입니다. 워싱턴은 즉시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자립하게 되면 미 실함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익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흔들린다면 북한과 이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부 핵 관련 부국장이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공급 승인? 그것은 국제적인 선례가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결료 공급망 통제권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입니다. CIA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농축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상당합니다. 합참장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동맹의 자립은 우리의 전략 자산입니다.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격렬한 논쟁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찬성했고 누군가는 반대했으며 누군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서류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중간에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참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담수를 이미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 알렉산더 벤스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이구나.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20년치나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파일들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20년 동안 한국을 면밀히 지켜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재처리 기술 협의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나라이다. 협상 대신 함께 가라. 그 말 한마디가 워싱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70년 비핵화 교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협상 대신 함께 가라. 그것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통제권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군부, 외교 라인, 그리고 산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방부는 협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기술 자립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국무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NPT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해결료 통제권은 미국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것을 내준다면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여전히 동맹이라고 지칭했고 누군가는 이미 경쟁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한 발짝 더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논쟁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승인하되 통제한다. 그것이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허락만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를 스스로 제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한국 관련 파일들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핵 잠수함 승인은 단순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 협의안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비핵화의 기존 틀을 깬 것은 핵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이미 협상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허락받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새벽 워싱턴 국방정보국 DIA에 암호화된 서버에 하나의 기밀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발신처는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 내부망이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단 4단어였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완료. 저는 그 알림을 받고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보고서의 각주나 회의록에만 간혹 등장하던 단어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계획이었지만 10년 넘게 공식적인 언급이 금지되었던 극비 프로젝트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첫 문장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원자로 하위 시스템 검증 완료, 추진체 시험 완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냉각 루프, 제어 시스템, 중성자 반응 속도 등 모든 것이 실시간 운용 모델을 기반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원자로 출력 수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력 150mm, 전기 출력 30mm. 냉각수 순환 시스템은 1차 루프에서 280도, 2차 루프에서 250도를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어봉 반응 속도는 0.8초 이내 긴급 삽입이 가능하도록 검증되었습니다. 차폐 시스템은 3중 경납 구조로 방사선 누출 제로가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대비 15%의 소음 저감을 달성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온도 변화, 압력 분포, 중성자 플럭스 등 3개의 그래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시뮬레이션은 무려 10,000번에 달하는 반복 검증을 거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준석 연구원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용화 준비 완료. 이것은 이론적인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였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도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이준석 한화오션. 저는 곧바로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이준석 한화오션 선임연구원은 원자력 공학 박사 출신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연구에 10년 동안 참여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논문 목록을 보니 2023년부터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허락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과에 대한 인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기술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이미 2024년부터 해상 원자로 탑재를 전제로 한 잠수함 구조 설계를 진행 중이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장보고 I5 기본 설계에 착수했죠. 공식 명칭은 차세대 디젤 전기 잠수함이었지만 실제 설계 내용은 달랐습니다. 핵 추진 모듈 삽입 공간을 선체 전체의 30% 규모로 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2024년 7월에는 선체 구조 최적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길이는 100m에서 120티미터로 확장되었고 원자로 구획을 반영한 설계였습니다. 배수량 또한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내압 용기 시험을 진행하여 자망 깊이 500m 이상을 검증 완료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추진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고 핵 추진 시 최대 속도 35노트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화오션 울산 조선소에는 비밀 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기술진 200명이 배치되어 24시간 3교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장보고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확장형 디젤 추진체 개발로 명시되었지만 내부 기초 설계 문서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 추진 모듈 삽입 공간 확보됨, 즉 한화오션은 처음부터 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치밀하고 장기적인 준비였습니다. 파일 속에는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진이 2023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를 잠수함 추진용으로 변형하는 시뮬레이션을 병행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상 실증용 데이터는 고리와 울진 연구소 그리고 한화오션 연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도면이 아니야. 실제 작동 기록이야.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 설계의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핵 잠수함의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급히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분석실에는 긴급팀이 소집되었습니다. 핵공학 박사 출신인 동료가 파일을 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 냉각 루프 설계는 프랑스 바라쿠다급보다 효율적입니다. 또 다른 해군 전략가는 덧붙였습니다. 소음 수준이 이 정도라면 사실상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텔스 잠수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 측정값에 근거한 것이며 시뮬레이션 로그가 완벽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대답은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무엇을 관찰했던 것일까요? 한 동료가 파일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10년 이내 실물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상 원자로 실증과 해결료 조달 문제만 병행된다면 2030년 이전 진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설계 단계가 아니라 이미 검증을 끝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공식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동등한 개발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굳게 믿어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완성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장보고 프로젝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독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냉각 메커니즘, 안전장치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듈 4차 루프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듈 4차 루프 냉각 안정화 확인, 장시간 운용 시 열 손실 최소화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거친 정밀 데이터였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20년간 준비된 조용한 혁명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감춘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완성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결과에 대한 단순한 서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군 내부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3척만 배치하더라도 동해 해양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 잠수함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입니다. 정보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발 정보 수집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또한 움직일 것입니다.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함께 가거나 뒤처지거나.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비밀이 아니라 결과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검증을 마쳤던 것입니다. 워싱턴이 놀란 것은 기술 개발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밀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도 아니었죠.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먼저 엿본 나라였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문명을 설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를 승인이라고 불렀지만 한국은 이미 완성 선언을 조용히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성을 이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부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승인 선언으로 세계가 여전히 술렁이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뉴스가 조용히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40년 만에 대형 원전 건설 재개,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착공. 저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40년 만이라고요?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안전성 논란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5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AI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차트 GPT, 생성형 AI, 자율주행 클러스터 등 모든 첨단 산업이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며 성장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의 전력 소비는 불과 3년 만에 80% 급증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름마다 반복되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기존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미국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력으로의 회귀였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텍사스 아마르의 건설, AI 전력 공급 전담 원전으로 기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의 전력권이 필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원자로 파트너, 두산 에너빌리티 코리아. 저는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핵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사오려던 나라로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심장부 전력권을 설계해주는 국가가 되어 있었죠. 저는 급히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전이 아니었습니다. AI 전용의 초고용량 전력 공급 시설이었죠. 출력 규모는 13,400킬로미터로 중형 도시 2개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동맹을 넘어선 과도한 의존 아닌가? 국방부는 침묵을 지켰고 에너지부는 단 한 문장으로 답변했습니다. 기술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과거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부 내부 문서를 뒤지는데 반나절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인 2025년 5월에 작성된 초기 기획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코리아 모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코어 설계 모듈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었죠. 한국전력 KPCO는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KHNP은 운영 매뉴얼과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핵 잠수함 인정과 원전 파트너십.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공하는 APR 400 원자로 기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모델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이미 수출되어 검증이 완료된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피동 안전 개통 Passive Safety System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가장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이었죠. 미국은 이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건설 경험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진도, 시공 노하우도 모두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려온 경험이 축적된 나라였습니다. UAE, 영국, 폴란드 등 세계 곳곳에 한국 원전이 수출되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로 전력을 얻는다니. 다음날 워싱턴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종속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4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현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AI 전력난은 이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빠른 건설이 필수적이며 한국이 가장 빠릅니다. 한 에너지부 국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제공했었는데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죠.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까지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계약 구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등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산이었습니다. 한전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AI 최적화 전력 분배 알고리즘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하청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 전체를 한국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 한국 측 핵심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됨. 즉,
미국은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역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론이 들끓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미국의 AI 미래 한국 기술에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주권의 역전. 한국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나? 블룸버그는 경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급등,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본격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핵 잠수함의 자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판이 열린 것입니다. AI를 살린 것은 전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에너지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벤스, 이거 봤나? 그가 내민 자료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분포도였습니다. 텍사스, 버지니아, 오리건, 아이오와 등 주요 거점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페르미, 아메리카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더 건설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이미 3군데의 추가 부지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이 한국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 게임의 새로운 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모든 불빛이 전기로 켜져 있었죠. 그 전기가 앞으로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그 심장에는 DOS안이 새겨져 있었다. 핵 잠수함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군사력에서 산업으로. 한국의 기술은 이미 미국 국방과 에너지라는 2개의 핵심 축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했을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40년 숙제를 한국이 풀어냈다는 것. AI의 두뇌는 미국이지만 그 심장은 한국이라는 것.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핵 잠수함은 시작이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게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별 소식이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 분석실에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확인 전자파 패턴 탐지, 남해 지역.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해,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포착된 전자파라니. 북한의 신호교란 실험일까요? 하지만 파형 분석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미군 네트워크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였죠. 더 이상한 것은 송신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NSA 분석관이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송신 주파수, 전력 전송 대역으로 식별됨. 전력 전송이라니. 저는 즉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진원지는 대한민국 남해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한화오션 남해해양연구센터. 그리고 그 신호는 단순한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송신 실험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TR So Vital Power Link. 한국판 무선 송전 위성망 실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경악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바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마이크로파 형태로 대기권 위의 위성으로 직접 송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지상 수신소로 재전송하는 시스템이었죠. 즉, 핵 잠수함 기술에서 원자력으로, 원자력에서 전력 송신으로, 전력 송신에서 정보 인프라로 이어지는 거대한 회로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송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우주, 그리고 지상을 잇는 한국형 전력 및 정보 루프의 시험 가동이었던 것입니다. NSA는 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3일간의 감청 끝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전 효율이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기존 무선 송전 기술의 평균 효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혁명적인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시스템은 군사용과 민간용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구조였습니다. 군사 위성에 긴급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었고 재난 지역에 에너지를 보낼 수도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송전이 아니야.
문명의 링크야. 그날 오후 워싱턴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선 송전 위성망을 시험 가동했습니다. 바다에서 우주로 다시 지상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군사적 용도는 무엇입니까?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원격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잠수함 충전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전 방영이 사실상 무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국은 핵 추진 기술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생산에서 전력망으로, 전력망에서 우주 송전까지 모든 핵심 기술축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가려는 것일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형 위성 경유 송전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한 화오션의 공개 자료를 뒤졌습니다. 2024년부터 남해 해양연구센터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초기 목표는 해상 플랫폼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무선 송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프로젝트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위성을 경유하는 궤도 송전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참여기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ELOL이 이 위성 설계를 맡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IEE 마이크로파 송수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력 변환 반도체를 제공했죠. 이것은 한두 기업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비밀리에 유지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아무도 그 중요성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해양에너지 연구, 위성 기술 개발, 무선 충전 기술 모두 개별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블룸버그 통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에너지 정보 복합 위성망 가동, CNN이 뒤를 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우주로 한국의 에너지 혁명. BBC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제국으로 도약하나?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방어 체계가 아니다. 세계 정보 네트워크의 재편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형 위성 경유 송전 시스템은 단순한 전력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정보로, 정보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였죠. 재난 지역에 전력을 보낼 수도 있고 군사 작전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주 정거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에서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주군 사령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위성망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리 GPS 시스템과 경쟁하게 됩니다. 정보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미 동남아 3개국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합참의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협력하거나 뒤처지거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장보고 프로젝트에서도 페르미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이 위성망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에너지를 받아 다시 지상으로 보내는 위성 말입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AI를 살린 것은 한국의 원전이었고 이제 그 에너지는 하늘로 향하고 있다. 남해의 전파는 전쟁의 신호가 아니었다. 문명의 신호였다. 그날 이후 세계 언론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제국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 잠수함이 바다의 영역을 열었고 원전이 땅을 살렸으며 이제 송전이 하늘을 연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명을 흐르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삼지 않은 유일한 강국이었죠.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감시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전력국이 아니라 문명국이라는 것을.
핵 잠수함의 불빛은 심해를 밝혔고 페르미 아메리카의 불빛은 미국의 전력난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의 전파가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넘어 문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 520km 궤도 위에서 작은 위성 하나가 조용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KI-1,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군민 복합 감시 위성의 첫 운용체였습니다. 남해에서 포착되었던 미확인 전파, 그 신호는 단순한 송전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위성망의 첫 작동 신호였던 것입니다. 저 알렉산더 벤스는 워싱턴 국방정보국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위성망에서 송출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동부 아시아 해상의 미세한 열 신호와 전자파 분석 정보가 기존 미국 위성보다 12초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12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초 차이라고? 제 옆에 있던 동료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도 우리보다 빠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2초. 데이터 시대에서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지. 정보 전쟁에서 12초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탐지, 함정 이동 추적, 통신 감청. 모든 것이 속도 싸움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데이터 흐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KA-1은 단순한 정찰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전력을 받아 작동하는 에너지 자급 위성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의 남해 송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죠. 즉, 지상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기존 위성들이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KI-1은 지상 송전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위성 자체에 AI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했죠. 촬영한 영상을 지상으로 보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에서 직접 분석하여 결과만을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빨랐던 것입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KI-1, 에너지 자급형 AI 위성, 실시간 분석 능력. 다음날 아침 DI 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정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12초 빠르게 북한 미사일 시험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12초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보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요격 시스템 작동 시간이 벌어집니다. 12초면 방어 범위가 40km 더 넓어집니다.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갖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벤스입니다. KI-1의 특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이 위성은 바다 우주 지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한화오션의 송전 시스템 KI 위성 지상 통제센터가 하나의 통합된 회로로 작동합니다. 한 장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에너지와 정보가 동시에 흐른다는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망이 아니라 문명망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문명망이라니. 하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하늘망은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 전력 송신,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이 하나로 통합된 체계였죠.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송전 위성이 정보를 보내며 지상의 한화오션 통제센터가 모든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블룸버그는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에너지 정보 복합 위성망 가동. CNN이 뒤따랐습니다. KI 네트워크 미국 위성보다 빠른 정보 처리 능력 입증. 로이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위성망 부상, 하늘 장악 시작.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방어 체계가 아니다. 세계 정보 네트워크의 재편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날 워싱턴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것은 핵 잠수함이었는데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결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핵 잠수함은 시작이었고 원전은 그 기반이었습니다. 이 하늘망은 그 모든 기술이 완성되는 문명의 눈과 같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벤스 분석관,
당신 생각에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I-1이 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지구를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KI-1, 그 눈은 처음 뜬 순간 세상을 새롭게 보았다. 12초의 차이, 그것이 바로 시대의 격차였다. 핵 잠수함이 바다에 패권을 열었다면 위성은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방어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연결망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측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그들의 위성은 무기를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와 기술적 자존심을 실었습니다. AI, 원전, 위성. 모든 회로의 끝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감시를 두려워했지만 한국은 관찰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이제 한국의 감시망 아래에 있다. 한국의 위성망이 실제로 작동하고 워싱턴, 브뤼셀, 도쿄, 베이징이 하늘을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KI 위성망, IAEA의 핵시설 감시 데이터 제공 시작. 로이터가 뒤따랐습니다. UN 재난관리국 한국 위성 데이터 공식 채택 여부 논의.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보았습니다. IAEA, UN, 국제기구가 한국 위성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I-1의 위성 신호는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지구 전역의 대기, 해상, 통신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성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의 재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이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IAEA가 한국 위성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정확도는 99.7%로 우리 위성보다 높습니다.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UN도 채택을 원한다고요? 맞습니다. 재난 감시, 기후 변화 추적, 해양 오염 모니터링 등 모든 분야에서 KI-1 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너머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성 영상이 한국의 것이라는 이야기군요.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특히 동부 아시아 지역은 KSA원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국제기구에 제공된다면 이것은 기술 주권의 승리다. 회의 테이블 전면 너머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그것은 결국 시작에 불과했군요. 다른 참모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관리하는 나라, 그것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 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기준 자체를 만드는 나라였죠.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발표서머 판을됐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K계 전략 데이터 동맹 설립을 공식화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위성을 통해 양국이 실시간으로 정보, 재난, 항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상호 보완 체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력이라기보다 인정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죠. 동맹은 이제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글러머 문명 협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블룸버그는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단지 한국이 만든 기준에 맞추려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분석해온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세계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죠. 한국 국방무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벤스 분석관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라 20년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제가 한국을 분석한 기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준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진행했습니까? 전 세계 미리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성되면 세계가 알아서 보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완성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고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주권, 동맹에서 기준으로.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움직였다. 한국의 위성이 국제기구의 새로운 눈이 되었다. 트럼프의 승인은 결국 시대의 승인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기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기준을 설계했다. 그들은 지구를 통제하지 않았다. 다만 연결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5이 떠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라 흐름의 주인이 되었어.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상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따르는 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기술 문명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래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화가 아니었다.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은 시작이었고 원전은 기초였으며 위성망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문명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지켜본 것은 한 나라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탄생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에는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조선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시찰단 자격으로 왔지만 사실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도크 안으로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화오션 기술진이 잠수함 모듈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엔지니어가 원전용 압력 용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린 모듈 하나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조명이 그 표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표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Made by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기자들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도크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되었던 모든 의심과 논란, 조롱과 비판은 이 도크의 환한 불빛 아래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고 그 현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신봉해왔던 미국의 기술 패권 신화를 눈앞에서 새롭게 재정의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화오션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이름표에는 최민서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벤스 분석관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저는 크레인에 매달린 모듈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핵 추진 모듈의 냉각 시스템 외부 표면 누이피입니다. 저 안에는 4차 루프 냉각 장치가 들어갑니다. 4차 루프? 장보고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본 그것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설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전기가 위성으로 올라가고 그 정보가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하나의 회로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핵 잠수함의 추진 모듈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원전의 에너지 코어가 있었으며 천장에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 문명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야. 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어둠을 뚫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헬멧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남에게 배움을 구하던 나라였어. 이제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구나. 다음날 저녁 조선소에서는 특별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준비한 통합 시스템 시연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였습니다. 한하오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잠수함이나 원전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정보가 하나로 흐르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다 위 해상 플랫폼에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는 위성으로 송신됩니다. 위성은 그 에너지로 가동되며 동시에 지구를 관측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지상으로 전송됩니다. 지상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분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위성으로, 지상으로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한 미국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연결입니다. 모든 기술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년은 소요될 것입니다. 회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20년,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홀로 도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하늘 한쪽에서 작은 빛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이 KI-1일 것이다. 정말로 필라델피아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성은 한국이 만들었지. 저 아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도 한국의 것이야. 그리고 저 멀리 텍사스에서 가동될 원전도 한국 기술이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다와 땅과 하늘이 하나의 회로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문명을 완성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분석? 미국이 뒤처졌다는 경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목격한 것은 기술의 단순한 진보가 아니었다. 문명의 탄생이었다. 한국은 70년 전 배웠던 나라의 조선소를 다시 살려냈다. 핵잠수함은 주권의 시작이었고 원전은 심장이었으며 위성망은 혼이었다. 한국의 기술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문명을 다시 시작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지켜본 나라가 이토록 아름답게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감동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필라델피아 하늘에 떠오른 것은 단지 신호가 아니었다. 전원 퀨녜이었다.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기준의 나라가 되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진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책상 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Made by Korea라고 새겨진 모듈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남에게 배우던 나라가 이제 세계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전력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맹국도 아니고 경쟁국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국방정보국에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20년간 분석가로 살았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퇴직 인터뷰에서 상사가 물었습니다.
벤스 20년간 한국을 지켜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생이었습니다. 상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건가? 책을 쓸까 합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목은 저는 주저투 없이 답했습니다. 바다에서 하늘로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문명.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책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 문장이 세계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었다. 이미 끝난 이야기의 서명이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불빛, Made by Korea라는 각인,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KI-1 위성.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I-1이 여전히 떠 있겠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한국.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어서. 도크의 불빛은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불꽃이었죠. 그 각인은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문명을 완성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하늘로 이어졌고 하늘의 정보가 다시 지상으로 흘러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명을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조용히 빛나는 용접 불꽃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기준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그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2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온 혁명의 서막이었죠. 핵 잠수함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무선 송전에서 위성망까지 바다와 땅과 하늘을 하나로 연결한 나라. 세계는 처음엔 조롱했지만 결국 그들의 기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미국 분석관 알렉산더 벤스의 눈으로 본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은 다음 미래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늘로 기술에서 문명으로 도약한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평가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놀라움과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미래를 함께 예측해 봅시다.